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보험과 세금의 저자,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이슈 클릭 시간에는 꼬마 빌딩 감정평가 실시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보실까요? 보시면 2020년 1월 31일 금요일자 발표된 국세청 보도자료가 나와 있죠. 내용을 보니까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 시행 안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A4용지 한 8장 분량으로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연합뉴스 TV를 포함한 언론들에서 이렇게 꼬마 빌딩 상속증여세 감정가로 과세, 세금 늘어날 듯이라는 기사를 계속 이렇게 발표를 했죠. 여러분, 이거는 이 기사가 처음 나온 게 2020년 1월이 아니고요. 원래는 2019년도 여름에 이 기사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렇고 이 뉴스를 들은 분들도 그렇고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내용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객분들,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의 재산 구성을 보면 한 5층 안팎 정도 되는 한 중소형 빌딩, 여기서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재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국세청이 1월 달에 발표한 이 내용 때문에 향후에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사전에 이제 이 꼬마 빌딩들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랑 증여세에 영향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요 내용 잘 숙지하셔서 재산가 좋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 특히 재산이 부동산으로 많이 이루어진 분들은 요 내용들 반드시 아셔서, 제가 저 맨 뒤에 대책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미리부터 상속증여 전략의 수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2020년 1월 말에 발표한 꼬마 빌딩 감정평가 실시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제가 유사매매 사례 가액 과세에 대한 세법 규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49조 5항에 열거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로 이제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요. 이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빌딩 자체를 물려주는데 이 빌딩의 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상속세를 때리거나 증여세를 때려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세법은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느냐? 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그리고 증여재산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일반적으로 증여일이거든요. 증여일, 자,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그러니까 몇 개월이 되는 겁니까? 9개월이 되겠죠. 증여의 경우에는 그 9개월이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니까 1년 그 사이에 당해 재산과 면적이나 위치나 용도나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가액이 있다면, 또는 둘 이상의 감정 가액이나 또는 그 재산이 수용이나 경매된 적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를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서조항으로 뭘 두고 있냐면요. 다음 평가기간, 아까 말씀드린 평가기간이라는 것은 상속 경우에는 6개월, 1년인 거고요. 증여의 경우에는 전 6개월, 후 3개월, 9개월인 거죠. 요 9개월, 그 1년, 그 외의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2년 이내에 유사매매 사례 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라고 예외 조항을 두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원칙은 상속은 1년, 증여는 9개월이죠. 그 기간 전, 후 합쳐서. 그런데 몇 년까지도 그걸 늘려놓은 겁니까? 국세청이 적용할 때 있는 2년까지 그걸 늘려놨기 때문에 그 날짜, 상속 개시일, 사망 날짜부터 2년, 증여는 증여일부터 2년 이내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자, 요 유사매매 사례 가액에 대한 과세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존까지 이루어졌던 일인 거죠. 제가 증여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50억짜리 빌딩을 하나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50억을 아들한테 증여를 현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증여세를 내고 남은 금액으로 이제 빌딩을 사는 그런 컨셉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보는 것처럼 아예 빌딩을 50억원에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년쯤 지나서 이 빌딩을 증여하는 거죠. 자, 이 가격이 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는 50억짜리 빌딩을
두 번째 방법처럼 취득했다가 2년 뒤에 주나 처음부터 50억을 줘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증여세 부담하고 남은 돈으로 증여세 부담하고 그 돈으로 빌딩을 사나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방법 1과 방법 2는 증여세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 50억을 증여하면요. 5천만 원 공제하고 남아있는 49억 5천만 원에다가 최고세를 50% 때리고 누진공제 4억 6천 해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법 2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0억짜리 빌딩을 취득을 해서 얘를 2년 뒤에 증여하게 되면 도대체 빌딩은 얼마짜리인 겁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왜? 50억 주고 산 그 50억 가격은 이미 2년 훨씬 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빌딩의 가격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있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토지는 보시는 것처럼 공시지가, 건물은 노후도를 고려한 가액을 평가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더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20억에서 25억 정도 나와가지고 50% 채 안 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억이 나왔다면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20억짜리 빌딩을 주는 걸로 신고를 하고 25억 좀 나왔다면 20억을 주는 걸로 신고를 하겠죠. 물론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게 임대형 건물이라면 보증금 받은 거랑 월세를 가지고 또 환산하는 방식이 있긴 해요. 자, 어쨌든지 간에 훨씬 50억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아들한테 50억을 줘서 빌딩을 사게 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빌딩을 샀다가 2년쯤 지나서 빌딩을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이런 관행에 대해서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자, 꼬마 빌딩 감정평가 실시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적용 대상이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주거용 부동산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가 빌딩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길에 가서 보시면 이제 대로변에 주로 이제 3층, 4층, 5층, 6층, 7층 정도 되는 이게 흔히 말하는 5층 정도 안팎되는 그런 빌딩들인 거죠. 이러한 부동산들이거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이게 흔히 말하는 나대지 아니겠습니까? 나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냐면, 자, 보충적 평가액, 좀 아까 설명드린 공시가격이나 노후도를 고려한 건물의 평가액, 그 합계 금액과 실제 거래되는 그 시가, 시세 차이가 큰 부동산들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서, 자,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자, 둘 이상의 감정가액. 여러분이 감정평가액은 누가 만들어주겠습니까? 이거는 감평사분들이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주겠죠? 감정평가서. 이 감정평가서는 공짜가 아니란 말이죠. 유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당 작게는 기백만 원, 정말 큰 것들은 1,000만 원 넘는 금액들을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과세당국 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몇 개 이상? 둘 이상. 그런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갖다 놓고요. 재산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의 3명 그리고 국세청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들, 뭐 관련된 분들이겠죠. 이분들을 모셔서 7명이서 이 위원회에서 이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까? 그냥 보충적 평가액,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노후도를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을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상속 그 빌딩이나 물려주는 그 증여 빌딩이 가격이 지금까지 신고하는 금액보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상승을 하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상승률이 아마 대폭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과거대로 신고하는 것보다 이제 이 꼬마 빌딩 감정평가 금액으로 실시하는 게 훨씬 더 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모두 다 적용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이가 큰 부동산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금액이 되게 작고 미미한 것들은 하지 않고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좀 고액 부동산 위주로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질문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야지만 이 선택이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국세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비밀로 하겠다. 그걸 알면 이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금액이 한 50억 안팎 넘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시행할 걸로 보여지고요. 한 2, 30억 아래 것들은 안 할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부동산 가격이 낮아서 문제가 안 될 건 괜찮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커서 예상되는 상속세나 증여세 금액이 클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한번 감정평가. 흔히 말하는 그의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탁상감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탁상감정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탁상감정가액으로 증여할 때와 보충전 평가 방법으로 증여할 때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항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냐? 아까 발표는 2020년 1월 31일자 발표를 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1월 31일자 이후에 증여나 상속하는 것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바로 적용 시기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상속증여 받은 분부터 적용을 하는 건데 그 법정 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들에 대해 적용을 한답니다. 그럼 법정 결정 기한이 뭐냐라는 거죠. 자, 법정 결정 기한은 상속세랑 증여세가 좀 다른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 달 말부터. 말을 바꾸면 상속은 돌아가신 달의 말부터 6개월, 증여는 증여받은 날의 달 말부터 6개월, 3개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가 법정 결정 기한이고요. 증여세는 6개월 이내가 법정 결정 기한이어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하고 나면 정부가 그거를 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하는 그 결정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게 상속은 9개월이고 자, 증여는 6개월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속은 6개월 신고 기한에다가 9개월을 뒀기 때문에 얘는 15개월 정도 지나야 되는 거고요. 증여는 이게 신고 기한이 3개월이기 때문에 더하면 9개월이니까 자, 9개월 정도 지나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자, 2019년도 9월 11일 날 이 빌딩을 증여받은 겁니다. 증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가신 상태에서 빌딩을 줘버리는 거죠. 그럼 증여세는 법정 결정 기한이 언제냐? 통상 9개월쯤 뒤라고 그랬으니까 2020년 6월 31일이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때가 2020년 3월 초입니다. 따라서 2019년 작년도에 이미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당장 2020년 올해부터 감정평가로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작년도에 뭐로 신고했을까요? 당연히 보충적 평가 방법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노후도를 고려한 평가를 했겠죠.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뭐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꼬마 빌딩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분이 작년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신고 금액이 아니라 꼬마 빌딩 감정가액으로 과세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앞으로는 무조건 다 감정평가를 이제 하겠죠. 중요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제가 설명드릴 대응 전략이 세금을 대폭적으로 과거처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일까요? 이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라고 해봤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볼게요. 상속 증여 전에 반드시 보충적 평가액에 의한 평가 방법을 한번 해보고요. 탁상 감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계산해서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저렴할지 그리고 이 해당 물건이 감정평가 대상일지 아닐지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전략이 한번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자녀나 배우자의 소득원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께서는요, 돈을 갖고 있는 부자분들께서는 자, 돈을 버실 때 본인 명의로 다 버시죠. 자, 고액의 부동산이나 뭐 주식 같은 거 살 때도 예금 들 때도 다 본인 명의로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일부를 증여하고 나중에 돌아갔을 때 상속세를 내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자, 이론적으로는 돈 벌 때부터 자녀, 배우자, 본인 이렇게 나누어 돈을 버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거기 때문에요.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벌은 돈으로 어떤 재산을 살 때도 혼자 단독 명의로 사시는 게 아니라 그 자금 출처가 서명되는 범위 내에서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셔야 나중에 본인 것만 상속증여하면 되고 다른 가족 것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득원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평소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소득원의 마련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실천이 별로 실행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거로 보여지는 거죠. 차등배당을 통한 배당금의 지급, 일을 정발하고 월급을 받는다거나, 자, 기왕 사업을 할 때는 부부 공동 명의의 공동사업자를 만든다거나, 이게 다 가능한 방법들이거든요, 합법적으로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증여 규모를 분할하는 거죠. 한 번에 50억짜리 빌딩을 사주는 게 아니라요. 한 10억, 15억짜리 이 빌딩들을 한 10년 정도 텀을 두고 여러 번 나누어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50억짜리를 20억에 신고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방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상 내용을 다 고려할 때 상속증여 전략의 조기 수립과 실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자분들이 재산을 형성을 어떻게 했나 보면 3, 40대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보통 50대, 60대에 왕성히 벌어서 그 돈을 투자해서 60대, 70대에 많이 불리시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3, 40대 재산을 준비하셔서 소득을 준비하셔서 40대, 50대, 60대에 버실 때 그때 혼자 버는 게 아니라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벌어서 같이 벌은 돈을 가지고 재산도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들에 대한 강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죠? 아, 그러면 내가 상속증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 강의 때는 상속증여의 기본적인 내용과 합법적인 상속증여 절세 전략에 대한 강의로 또 이슈클릭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꼬마 빌딩 감정평가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